자, 정치와이드 오늘 첫 순서는요.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이상 토크입니다. 성대모사의 본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파일럿으로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첫 순서는 우선 평소에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이 나오는 가상 토론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는 만평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네 분 지금 가상으로 나와 계신데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분들 먼저 나오셨을까요 지금?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대통령입니다. 아니, 식사하셨습니까? 했죠. 뭐 드셨어요? 근데 먹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아니, 우리 밥 한 공기 이거 딱 비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는 얘기 그만하시고 다음 분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또 나오셨을까요 지금? 참, 어떻게 박수 한 명이 안 칩니까? 그러게요. 박수 소리가 없어요. 째째하다. 알겠습니다. 홍준표입니다. 다음 분 또 계십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아, 진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분 준비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좋습니다. 안시라서 이응 안에 제가 담겼습니다. 아, 그러네요. 동그라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선거만 안 떨어졌어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선거 얘기하니까 좀 까마귀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하셨나 봐요, 지금요. 누구야? 예, 고맙습니다. 자, 예. 그럼요. 지금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가상 토론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토론 주제는 요즘에 여당 분위기 굉장히 좀 어수선하거든요. 특히요.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 이것 때문에 발칵 한번 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와 계신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밥 한 공기를 먹으면서 예. 그걸 낭비하는 걸 좀 줄이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양곡 관리에 아주 신중한 편입니다. 항상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아이디어로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 그.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좀 불러볼까요? 왜 불러요? 대구에서는 예, 항상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다고요. 예의의 고장이기 때문에 예. 야야 한 그릇 더 먹어라. 안 먹을 수가 없다. 예, 내가 그래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왜 질문이 그 모양입니까? 이상한가요, 질문이? 이상하죠. 진중한 걸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밥 한 공기 운동 찬성하세요?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재명 대표 모시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건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반응 보이셨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정말 황당한 발상이죠. 음.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그리고 아직 반응이 안 나오신 분, 네 번째로 아까 출연하신 분, 우리 안철수 의원 계신데요. 요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야, 오늘 예. 네 분 나오셨는데요. 정말 네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요. 그런가요? 예. 고맙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나오신 김에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계속 설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면 사고를 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왕이 넘어지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킹콩입니다. 네. 까마귀 나왔습니다. 까마귀. 까마귀 누구야?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실지 별다른 입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요. 아니 그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 제가 그거 말해야겠습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아니 밥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 참 여기 그 밥 한 그릇 추가요. 대구에 계신 홍준표 시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왠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자질구레한 그 이슈 말고 예. 지역 현안을 갖다 물어봐야죠.
대구 현안은 뭐가 있습니까? TK 신공항법이 있고요. 정말 많아요. 예, 예. 참.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끝입니다. 째째하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잠깐 고마워요. 주십시오. 그분 고마워요. 자, 지금 이 국민의상을 네 분께 말씀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대표도 하실 말씀이 왠지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김기현 대표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김기현 대표님, 요즘 신경이 좀 어떠신가요? 아니 우리 이 당에 이론이 한 말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이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경 안 쓰면 됩니까?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자꾸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아유, 제 당대표로서 정말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예. 자꾸 그러지 마세요. 민주당 사회자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지 전혀 마세요. 그런 당색이 없는데 저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천하람 같아요. 김 대표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고요. 알겠어요. 요 주제는 좀 민주당과 관련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몇몇 분들이 지금 일본 후쿠시마 간다고 지금 일본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요 산, 일본 방문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윤 대통령님 생각 좀 들어볼까요? 아니 그 이미 외교적으로 지금 예. 한일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참 제가 그 독도 얘기 없었다 이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왜 굳이 가시지? 거기는 오므라이스도 없고 뭐 소맥도 없는데. 그러면 이번엔 이재명 대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주권인 WTO 제소도 내려놓고 예. 우리 주권 다 내려놓은 상황인데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후쿠시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 될 것 같다. 아니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 의견 좀 들어볼까요? 내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내가 내 SNS에도 밝혔다시피 내보낼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내 이래봐요.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항상 단순하게 말씀하시네요. 심플해야죠. 심플합니다. 그렇죠. 이번엔 안철수 의원 의견도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이상입니까? 예. 까마귀 또 나왔어요 지금요. 지역 현안이 아주 바쁩니다. 지역에 저희 옆 지역에 예. 다리가 무너져서 그거 고치러 가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옆 지역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그 하나 더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돼 있는데 그럼 하세요 그러면. 실망입니다. 그럼 하십시오. 그 오리고기를 회로 먹으면 뭐죠? 뭡니까? 회오리입니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까마귀 실망입니다. 자, 오늘 진짜 모시기 어려운 네 분 모시고 가상토론 진행해 봤고요. 다음은요. 가상토론 두 번째 순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역시 모시기 어려워요. 그러나 화면엔 자주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MB 대통령, 전 대통령,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모셔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여당상이 요즘에 좀 어수선해서 우선 MB 전 대통령분께 요새 국민의힘을 보는 심경은 좀 어떠신가요? 아유,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예.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그런데 안타까워. 아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나 싶고. 예. 근데 김기현 대표한테 선거 때 축전도 보내줬어요. 그렇었습니까? 잘하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MB 대통령 전 대통령 나오셨으니까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답봅니다. 약간 하락세기도 하고요. 답보예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잘해야 됩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예. 가져야 됩니다. 예. 제 가훈이 정직입니다. 그거면 정직하게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조언은 없습니까?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럼 있어? 잠시 쉬시고요. 좀 또 쉬어야 되나? 기다리시는 알겠어요. 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좀 모시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요즘 심경은 어떠신지요? 먼저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요즘에 심경이 어떠신지? 심경 정말 이건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이고 예. 어떻게 이룬 우리 당인데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거 좀 해야 된다. 정말 조언할 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조언은 예.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유영아 변호사요? 갑자기 그 서면으로. 서면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을 좀 좋아하셔서 평소에. 부산 서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외부 활동 계획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외부 활동 계획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 그 지역 주민들과 밥 먹고 예. 또 얘기 나누고 예. 이런 게 그 활동 아니겠어요? 다른 거는 저보다 그 활동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건 없으신 것 그것도 같네요. 서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MB 전 대통령 다시 한번 불러보죠. 잠깐 쉬셨는데 왜 또 불렀어요? 혹시 요즘에 외부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주 많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천안함 묘역에 다녀왔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것도 있고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도 돼요? 하십시오. 그 이재호 말고 예. 내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그럼- 이재호가 너무 많이 나와 방송에. 그러면 이제 인터뷰 많이 하실 겁니까? 그럼 그럼 한번 나오시죠. MBN이잖아. MBN. 내가 또 MB잖아. MBN이라고요. 그 MB와 함께입니까? 까마귀 오네. 고맙습니다. 이 까마귀가요,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이렇게 울거든요. 까마귀 뭐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지금 지나갔습니다. 4대강으로 가는 거야?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직 대통령 모셔봤고요. 이번에는 가상 인터뷰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화제의 인물이죠. 정광훈 목사 좀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정광훈이에요. 까불지 마. 아무나 까불면 안 된단 말이야. 누구한테 좀 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혹시요, 요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국민의힘의 지분을 갖고 계신 것 같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분 있으세요? 지분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광화문 애국운동을 내가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왜 하셨습니까? 하여튼 까불면 죽어. 까불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답에 약간 까불면 이게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에 발언을 보면은요. 국민의힘 정치인들 향해서 그리고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비춰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국민의힘이 말이에요. 예.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왔어. 까불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약간 목사님하고 정광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구설에 오르신 분이 김재원 최고위원이신데 나한테 혼나. 예. 그러지 마.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회의 때요. 앞으로 본인은 정광훈의 전자도 안 쓰겠다, 안 꺼내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이 형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까불지 마. 전을 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애국운동은 그렇게 생각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만 좀 쉬시고요. 잠깐. 앵커도 까불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애국운동이 웃음이야 말이야. 아유, 만인에게 까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혼나.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나왔던 김기현 대표 다시 한번 좀 모실까요? 김기현 대표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여기 계시네요. 아니 당무가 바쁜데 왜 불러요 자꾸. 근데 김기현 대표님을 보고요.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것 같다.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 작아지는 게 아니고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예. 조치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왜 또 불러요 자꾸. 당무 바쁜데. 원래 작다. 원래 키가 작아요. 알겠습니다. 작다고 놀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 현장에는 못 오셨는데 전화 연결이 지금 되신 분 계시거든요. 황교안 전 대표. 지금 얼굴은 안 나와요. 전화 연결이라서.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님께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예. 김기현 후보는 사퇴하십시오. 지금 후보 아닌데요. 김기현 당대표도 사퇴하십시오. 그냥 사퇴하면 됩니까? 사퇴하면 됩니다. 정광훈 목사는 어떡합니까? 모두 사퇴하십시오. 목사에서 사퇴하라고요? 사퇴하십시오. 그냥 앵커도 사퇴하십시오. 패널도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냥 다 사퇴만 하고 가셨네. 알겠습니다. 사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상 인터뷰 준비된 두 분 계신데 일단 조국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예, 조국입니다.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노래 알겠습니다. 하나 해도 될까요? 하세요.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거기까지만 하시죠. 고맙습니다. 까마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까마귀야, 너는 형소법을 아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현안이 좀 있어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예. 오늘 따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냈는데 그게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조치가 문제 없다라는 이 판결이 나왔는데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저희 딸이 입장문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준공인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고 보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준공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까? 자세한 건 형소법 148조 1호에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북 콘서트 계속하고 계신데 향후에 혹시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책도 쓰고 예.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답니까?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들어가시고요. 예. 자, 이번에는요. 한동훈 장관 좀 모셔볼까요?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예. 오늘 아까 본인이 밝히셨는데 조 전 장관이 본인 생일이라 그러네요. 혹시 오늘 생일 맞아서 덕담 하나 좀 해주신다면. 제가 축하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억측이죠.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주무부처와 함께 일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담보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케이크로는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건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준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인 생일이 아닌데. 선물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 드리죠. 한 장관님 혹시 총선 출마하십니까? 예, 이제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네, 밝히는 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물어보면 출마하실 생각은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있으세요? 예,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렸어요? 예. 저는 장관으로서 열심히 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만평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대모사의 본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 대한 테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을 적은 돌을 묻었습니다. 본문을 꼭꼭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의미조차 모르는 글자들이 적혀 있지만 주술적 의미로 보입니다. 사자에 대한 테러입니다. 패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자, 이번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논란 그동안 좀 있었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추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기보충 의식인가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를 보충하려고 했던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이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풍수지리 전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중에서 어떤 예의가 좀 있었다 그러죠.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방향 잘못돼 기가 약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난해 5월 문중 인사들과 기 보충 작업을 했다. 지난해 5월이면요.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걸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보궐선거 출마했는데 기를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주이시 문중 인사들이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일단 주장이요.
근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무슨 흑주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거 이상한 일 벌어졌다 했었는데 이거를 본인 부묘 모소였잖아요. 근데 이걸 본인이 몰랐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어. 뭔가 자충수가 돼버렸죠. 어. 그러니까 문중과 소통이 잘 안 됐다. 얘기 뭐라고 얘기해도 납득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예. 부모의 묘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가 약해서 보충을 위한 저런 걸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면 대선 전에 왜 안 했을까? 통상 우리의 이 주술적인 문화와 많이 연결되는 게 대선 주자들 부모의 묘 자리가 뭐 좋니 안 좋니 이런 예. 거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얘기 좀 과거에 있죠.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는 것 같고 이회창 전 총재도 그랬다는 것 같고 이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사후에 일 끝난 다음에 알려졌죠. 그래서 어떤 분은 덕을 봤다는 거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됐다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뭐 대변인 아주 분노에 찬 논평도 나왔고 그렇죠. 당시에 그랬어요. 예, 이게 도대체 그걸-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또 최고위원도 뭐 흥분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와서는 그걸 본인이 몰랐다는 거냐. 뭐 이런 점에서는 아마 100번 얘기가 나와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냥 깨끗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거 이외에는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도대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예. 당사자인 풍수지리 뭐 전문가? 뭐 문중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문중이나 풍수지리 전문가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전에 연락을 안 했느냐 이런 그것도 것도 좀- 뭔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판이 예. 이런 주술적인 거에 뭔가 의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해졌으면 좋겠다. 예. 뭐 우리가 농담같이 얘기하잖아요. 뭐 뭘 하려면 조상이 나라를 뭐 3번 구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고 이러는데 특히 관에 있는 분들, 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선출직에 나서려는 분들, 예. 또 기업하는 분들 주술적인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계기 삼아서 좀 생각을 예. 바꾸면 어떨까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난달 3월 10일인가요? 그때 본인의 SNS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 좀 올렸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 무덤에 혀를 맞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내 뭐 이런 거라고 한다. 들어게 보니 뭐 흑주술 이런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 묘소 주변에 무슨 돌 같은 게 났잖아요. 거기에 뭐 한자로 뭐 생명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게 글자가 판명나기를 생명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생명기냐 생명살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판독해 보니까 생명기를 쓴 거라 그래요. 자, 그럼요. 아까 잠시 봤던 이 풍수 전문가 얘기가 마저 있는데 그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죠.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거 임박했고 이 대표에게 연락할 방법은 몰랐다. 좋은 취지니까 나중에 알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했다는 거예요. 경찰 수사에 무척 당황했다. 당혹스러웠다는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풍수 전문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대선에 낙선 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생명기가 적힌 돌 여기 나와 있죠? 뭐 신명스러운 밝음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돌을 빼내 기가 빠졌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만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동안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께서 살짝 고개를 좀 숙이셨는데 뭔가 좀 한숨을 쉬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3월에 지난달에 흑주술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판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대표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들어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중에서 이런 이제 그 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명기라는 돌을 5개를 지금 이렇게 예. 부모님 묘소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걸 알았다면 이게 흙주술이고 후손을 절멸하고 폐가망신시키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럼 일단 몰랐던 것 같다는 예, 거예요? 그건 확실히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런 자충수를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생명 이게 기자냐 살자냐 하면서 몇 날 며칠 또 토론까지 했던 예,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참 헛웃음이 납니다. 사실 이런 이 소모적 논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중에 계신 분들이 그분이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85 정도 되셨는데 예. 풍수 전문가시고 이제 5월에 장흥에 있는 문중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선도 졌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재보선 개항을 해 나갔을 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고전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자 이런 취지였다고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사 그런 좋은 선한 취지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묘소를 이렇게 남의 부모님 묘소를 아무리 문중 분들이라고 그렇죠. 해도 이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연락 할 없이 수가 있나요? 마음대로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사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은 아니, 안 그럼 되거든요. 지금까지 알리지도 않았단 예, 말입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되고 굉장히 이제 이게 사건화가 되니까 그냥 당황스럽고 놀라고만 있었다.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논란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연락이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중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남의 부모님 묘소를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이해 안 되고요. 그 사이에 어떻게든 당 대표실이라도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그 보도 나온 게 우리가 사실 이런 취지로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됐고 이제 안동 경찰서에서 강진으로 찾아가서 지금 이분을 예.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나니까 이 문중분들도 당황을 하시고 좀 놀란 것 같은데 또 그 와중에도 이거 돌을 다시 집어 넣어줄 수 없냐. 뭐 기가 지금 빠졌다 지금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까 그냥 좀 헛웃음이 났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분묘를 이렇게 이제 그 훼손하고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이거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했다랄지 이런 식으로 조금 선처를 바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나 뭔가 이 지금 사건을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해프닝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엄중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재용 대표는 어떤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김유정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좀 알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이 저는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흑주술이고 뭐 후손을 절멸하고 폐가망신시키는 막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그 후속 조치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중의 이 어른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양쪽 다 조금 너무 그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 묘소에 대해서는 적어도 남의 묘소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한 말씀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뭔가 아직 충분하게 설명은 안 된 것 같고요. 난감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께는요. 혹시 정치인들이요. 혹시 이런 주술적 의식을 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아니면 좀 드물어요? 어떻게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정치를 하다 보면 간절해지고 예.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뭐 제가 듣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여기 같아요. 이제 문중에서 그냥 알아서 했다는 문중이라든지 건데. 주변에서 예. 이렇게 권하고 또 식구들이 많으면 또 이렇게 권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그 풍수 전문가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때 어려울 때 그 도를 넣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 거고 그 뒤에 당대표 되었다고 이런 억지를 부릴 수도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우리 앞에 김정은 의원 또 말씀하셨지만은 그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조금 살펴봤어야 됐지 않냐.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의 참모들이. 그러고 제기하고 나서 또 문중이라면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문중 여러 사람이 했을 텐데. 그러게요. 지난 3월 13일입니까? 제기됐을 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제기를 하고 또 대변인이 이 폐륜적 행태라고 강력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하면은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하는데 그 문중에 있는 사람이 왜 이재명 대표에게 말을 안 했을까?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무슨 반응이 없었던 건가? 예. 이 부분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했던 언어의 강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예. 흑주술 이렇게 완전히 들어도 섬찟할 정도로 용어를 많이 썼고 예. 저도 정말 큰 누가 큰 잘못을 했구나 봤는데 흑주술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잘 되라고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흑주술 반대가 백주술입니까 그러면은? 주술이죠. 그냥 좋은 주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 지금 그래도 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게 조금 웃음거리가 되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요. 자, 윤기찬 변호사. 이게 아까 김우정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 지금 문중 분들의 얘기를 들은 이 풍수 전문가 아까 이모 씨로 알려졌는데 그분은 뭐 선의로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선의였고 뭔가 이재명 대표가 잘 되라고 한 거다. 기보충을 하려고 한 거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일지라도 당사자가 모르게 그 당사자의 부모의 묘소에 뭔가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분모발굴죄라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본인이 파내려는 의도로 파낸 경우에는 그 선의일지를 하더라도 뭐 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걸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복토를 갖다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 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제거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볼 때 본인들이 스스로 밝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분묘발굴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재명 대표께 등 이 자손들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저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께서 문제 제기할 때 사실 겨냥한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을 왜 밝혔는지. 그 겨냥한 세력이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뭐 주술 문제 이런 문제 다 언급하시면서 예. 흑주술 운운하시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냥한 세력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일단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먼저 하고 문중 내부에 법적 처벌 문제 등은 이제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고 예. 탈원서 써준다든가 뭐 처벌보라는 의사를 밝힌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만은 예. 국민들 내지 그 겨냥한 세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 근데 혹시 책임 있는- 또 그때 얘기한 거 보시면 뭐 주어가 없지 않아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사실 변호사 하시는 자격 가지신 분의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의 대상 분들한테는 추상적으로라도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예.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3월 10일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어졌구나 했는데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더욱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소식에 좀 깜짝 놀라셨는데 당시에 돌이 뭐 여러 곳에 뭐 사방에도 뭐 이렇게 땅에 박혀 있는 모습인데 그 돌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돌의 글자는 생명기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다 좋은 뜻이긴 해요. 생명기.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해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북돋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이렇게 이 풍수 전문가라는 이모 씨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아무튼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소식을 좀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죠. 판결입니다. 법원 입학 취소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민 측 항소할 거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일단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보죠. 바로 이겁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학교 측의 판단이 맞는 거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건데,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대학 측에서 한 건데 이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건데 이거를 이유가 안 된다. 기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조민 씨 측에 나온 또 반응들이 바로 있었거든요. 요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요 판결이 나온 뒤에 본인의 입장을 SNS에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을 보고 준공인이 된 이상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도 좀 주목받 같죠. 준공인이라고 본인을 스스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 나가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예고한 셈이 됐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유구찬 변호사.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바로 의전원 입학 무효 그리고 졸업 취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입학을 할 때 예. 그 조민 씨가 뭐 표창장 등을 위조해서 속여서 입학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여서 입학한 행위를 취소했어요. 부산 예. 의전원에서. 취소하니까 그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는 그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각을 한 거죠 오늘. 입학은 이제 그 무효다라고 판결이 난 거죠. 아. 1심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무효기 때문에 졸업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예. 연쇄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요것만 보면은 입학이 무효이지만 예. 그 집행정지라고 임시처분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1심 판결 선고 후 그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는 예. 취소 처분이 그 효력이 정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 처분이 없던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판결이 나왔으니까 30일 뒤에는 취소가 되는 겁니까?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3일 정도 뒤에 판결문을 받거든요. 우편으로. 아, 그럼 한 달 조금 더 뒤에는 날짜상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 그때는? 그때부터는 취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그 이후에 취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졸업도 무효가 되고 예. 졸업이 무효가 되니까 의사고시를 볼 자격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네요. 의사고시를 볼 자격이 없어지니까 의사면허도 자격 없는 의사면허가 연쇄적으로 되는 겁니다. 취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취소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다만 항소심에서 조민 씨가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지금까지 또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죠. 그럼 2심, 그러니까 이 항소가 2심이니까 2심까지 가겠다 그랬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그 2심을 신청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또 대학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또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입학 허가 취소의 효력 발생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항소심에서는 실무상 보면 예. 상당히 고민할 거예요. 아마 1심처럼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는 것이 예. 1심 판결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예. 그 1심 판결의 결과를 보고 2심에서는 아무래도 2심 본안에서 조민 씨가 승소 확률이 적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 그럼 집행정지 신청을 2심 법원에서 안 받아준 상태에서 항소가 이루어지면 2심 재판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취소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항소심은 진행이 되되 문제는 예. 뭐냐면 의사 자격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 의사 자격과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취소를 또 할 거예요. 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면허 취소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 면허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예.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 복잡한데요, 지금 이게 뭐가? 요 똑같은 절차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민 씨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쟁송을 자기가 계속 해나가겠다. 그럼 완전히 뭐가 매듭이 지는 거는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 저렇게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발현이니까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면허 취소라는 집행당국 그 행정당국의 취소 처분은 없지만 예. 자격이 없어질 확률이 높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소급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사실은 그 본인의 의사면허를 활용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자중해야 되겠죠. 무면허 의료 행위로 취급받을 여지가 없잖아요. 있거든요. 법률적으로만 예.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본인이 만약에 국민을 위한다면 또 이제 신중한 행동을 위한다면 조금 봉사활동도 다른 유형의 봉사활동 하시는 것이 예.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조민 씨 측에서는 끝까지 한번 다퉈보겠다. 뭐 이런 예고를 한 상태예요. 자, 그럼요. 최근에 조민 씨 모습이 여러 번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기자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앞서 요 내용입니다. 본인의 오늘 SNS상에 입장을 올렸는데 법적으로 싸워가겠다. 이걸 밝히면서 앞에 본인 스스로 준공인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를 저 말에 함축한 거 아닐까. 그리고 방금 인터뷰 기자들 앞에서 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에 예. 준공인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썼든 아니면 뭐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예. 얼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그동안은 최근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떳떳하게 얼굴을 밝혔고 또 유튜브 방송이든 아니면 다른 매체든 언론과의 접촉에 전혀 서슴지 않고 나서고 그다음에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TV조선일 겁니다. 조민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나요? 예. 거주지에 예. 밤늦게 취재를 목적으로 갔던 기자들의 예. 행동에 대해서 조민 씨 측이 예. 문제 제기를 했죠. 소송을 제기했죠. 예.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가 없다. 예, 문제 없다. 정당한 취재 활동이다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반인과 이 공인과의 구분이 이미 돼버린 거다.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주변에서는 이미 다 간주를 했는데 예. 본인만 저는 아직도 익명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공개를 합니까?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예. 뭐 얼핏 제가 다른 데서 봤습니다만 뭐 5.18 묘소 참배 뭐 이런 사진도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예, 올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닌가 싶고요. 사실 공인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당사자가 인정을 하느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공인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언론의 취재는 제약이 훨씬 덜 하죠. 그러겠죠. 미국의 판례에 뭐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actual malice rule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의, 나쁜 뜻을 가지고 언론이 대상자를 취재를 해서 그걸 까발랐을 경우에 그게 서로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예. 그 나쁜 뜻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언론은 공인에 대해서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제약을 두지 마라. 이게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다라고 미국이 이미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 힘들죠. 혹시 저는 조민 씨가 그동안에 의사면허가 박탈되기 전까지 뭐 봉사활동하겠다, 기타 예. 다른 활동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와는 달리 조민 씨도 이미 성인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인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혹시 찾지 않을까. 뭐 그런 다른 방법들이 뭐 예. 있을 수도 있겠죠. 대중들로부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다른 노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최근에 조민 씨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모습, 어딜 방문한 거 이런 걸 사진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최근 모습이에요. 여기 사진 2장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5.18 자유공원 여기 방문한 사진인데 뒷모습만 나와요. 이거는 글쎄요. 약간 뭐 화보 약간 느낌이 나는 사진인데요. 그 옆에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도 어떤 장소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뭔가 글쎄요. 연출을 한다고 할까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런 사진들이 좀 공개가 되고 있어요.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김유정 전 의원님하고 백승준 전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을 먼저 드리겠는데 김유정 전 의원님. 최근에 공개 행보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북 콘서트에 본인이 참석해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의도는 혹시 정치 활동에 대한 의도가 아닌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정치 활동에 의도가 있다면 그건 민주당에서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예, 국민의힘은 적어도 아닐 거고. 누가 봐도 국민의힘 활동은 아니겠죠 이거는.
그래서 과연 그게 상식적인 일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예. 이 조미 씨가 이제 1심 판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미 씨의 불이익이 크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판결의 요지 아닙니까? 예.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요. 표창장을 위조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양분돼서 서로 공방하고 갈등하고 해왔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 건너야 된다 이러면서 또 논란하고 서로 내부에서 투쟁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한 세월을 지나서 여기까지 민주당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미 씨가 준공인이다 아니다 본인 스스로 규정해 가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바로 찍어줄 수 없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유권자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미 씨가 의사라는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언젠가 인터뷰에서 의사 면허가 만약에 박탈이 된다면 뭐 10년이 걸리더라도 또 따면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했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게 10년이었는지 8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또 따면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당당함을 표창장이 아니었어도 내가 다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는 거를 국민에게 입증해 보이려면 다시 의사가 되면 되죠. 의대 시험을 다시 보면 됩니다. 다시 봐라. 그래서 시험을. 본인 얘기했던 대로 10년 걸려도 의사가 다시 돼서 봉사하고 예. 그 소명의식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정치 이런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당이 망하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단언컨대 본인이 그런 뜻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호사가들이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던 대로 그 의사에 대한 소명의식 가지고 다시 의사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승준 전 의원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 전해드렸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혹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정치권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어요 지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 예. 이 오늘 재판의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요. 예.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면은 그 불이익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인 조민이 지금 그 재판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예. 불이익이란 게 뭡니까? 불공정 경쟁을 해서 의전원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원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형법적으로 말하면 이게 법률이 최종심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될 입학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최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해야 되는데 참 강한 조민 씨가 참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지금 업고를 치르고 있고 예. 아버지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른바 멘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멘탈이 무진장 강한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항소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 하는데 법적 다툼에 뭐 승리하겠다는 이런 것보다가 전 적정한 인지도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전부 사진 좀 올리고 보면은 그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조민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관심이 그 높은 인지도는 가죠. 정치하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민 개인의 어떤 명예를 한꺼번에 회복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 뭐 부모님까지 해서 그걸 한꺼번에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카드는 의전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보면 멘탈이 무진장 강하거든요. 보통의 멘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도를 적정하게 이렇게 정복시키고 유지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 진출도 고려할 대상이 아니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 대화해보지도 않은 여성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저도 쑥스럽습니다만은 인지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윤찬 변호사께 마지막 질문 관련된 것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조민 씨의 부모가 다 이 어떤 표창장 뭐 등등등 과거의 그 입학과 관련된 대학 입시와 관련된 걸로 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아직 최종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최종 단계에 가서 모두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조민 씨가 수혜자 아니었습니까? 조민 씨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 대상은 될 수 있죠. 지금도 아마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전에 숙명여고인가요? 거기 보면 뭐 쌍둥이 뭐 이 예, 예. 친구들도 처벌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가 행위를 할 때 내가 다니지 않았는데 다녔다는 뭐 표창장이나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표창장을 낸 걸 몰랐을 리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지는 게 맞죠. 다만 검찰은 기소할지 여부를 본인들 재량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기소로 처리할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분명한 형사적 책임 대상은 됩니다. 일단 오늘 조민 씨와 관련된 이 법원의 판단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많은 분들도 또 이 소식에 깜짝 놀랐죠. 다음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권경의 변호사. 이 얘기에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권경의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학폭 유족, 그러니까 피해자 즉이 패소를 했어요. 1심에 원래 이겼었는데. 뭐냐면 이게 이런 사안이었어요. 학폭 피해자 굉장히 극단적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족이 있잖아요. 그 유족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 유족들이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항소를 한 거죠. 일부 승소만 했으니까. 그런데 2심에서요. 패소가 확정됐어요. 이 사안을 따져본 게 아니라 대리인,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이잖아요. 권경의 변호사가 불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 계속 안 나오니까 이거 패소 확정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출석이 된 건지 그걸 보세요. 요 내용,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 10월, 11월 쭉 나오잖아요. 1차 변론기 불출석, 2차 변론기 불출석, 3차도 불출석. 자, 판결 선고 나옵니다. 원고 패소. 왜? 안 나와서. 뭡니까 이게?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 유족 측이죠. 이 피해자의 어머니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송을 내기 전에 저는 학교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일을 해라라고 소소를 했고 신문고며 뭐며 다 했고 교육청을 찾아가서도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결국은 각하됐고 어머니가 이제 이게 민사였기 때문에 지는 걸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본인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2번은 못 가서 치아가 됐다. 근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2번이 아니고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도 뒤늦게 한 거예요. 이게 패소 결정이 났다는 게. 근데 이거죠. 지금 방금 들으셨는데 왜 재판길에 안 가냐 물으니까 이 변호사 지금 또 앞에 듣는 표현이 있죠. 뭐 조국 흑서의 공저로 뭐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그러니까 이거 몸이 아팠다는 얘기 같고요.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판사가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답니다. 이게 되는 건가요? 이런 말이 뭐 판사가 잘못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있는 일입니까? 일단 백승준 전 의원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지 지금 사실은 이 유족이 2심에서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생겼어요 지금요. 근데 오죽하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요. 소송비용 회수를 안 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오죽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모 씨 학폭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어떻게 이게 8년간 갔던 소송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봐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게 또 딸을 잃고 이렇게 소송을 했고 많은 수임료를 주고 했는데 변호사 3번 안 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패소가 확정됐다는 거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러면 이제 패소가 확정됐을 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부분은 그 관계자들 조사해야 되겠지만 합리적 의심은 확정됐을 때 패소가 확정돼서 이익을 누가 제일 많이 보겠습니까? 38명의 그 고소당한 사람들과 예. 학교 측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가장 큰 피해자는
학폭 피해자 어머니고요. 거기서 수입료는 받았으니까 일단은 권경희 변호사는 아무 이해가 발생하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것이 보이죠. 불명예는 얻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와 그 피해를 준 그 38명. 그러니까 피고가 또 1심에서 또 된 졌단 거죠. 말이죠. 1심에서 예. 뭐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권경희 변호사의 관계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혹시라도. 그럼요. 아. 이러면 학폭 약간 피해자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네요. 학폭 피해자 어머니에서는 그런 의심밖에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학폭 피해자 어머니와 저는 권경희 변호사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뭐 이 관계를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패소가 확정되면은 이익이 분명히 생기는 게 있거든요. 손해 본 사람이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윤리적으로나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수입료를 받고 변로를 맡아갖고 출석을 3번 안 했고 패소가 확정되어서 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가서 못을 박는 이게 어떤 변호사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변협에서도 뭐 윤리조사위원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철저히 학폭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학폭에 대해서 사회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권경희 변호사는 특히 조국 흑서 이 공저자로 지금 이름이 좀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게요. 자, 다음은요 반응인데 변협 반응도 있고요. 이 공저자로 알려진 뭐 여러 다른 분들의 반응도 나오는데 정리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징계 절차 착수 뭐 이런 걸 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 회부 준비하고 있다. 뭔가 움직이겠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다른 내용 좀 반응이 있으면 그것도 좀 볼까요? 나온 반응들이. 여기 보면 진중권 교수는 그 조국 흑서 책 공동 저자죠. 여기 공조 알려졌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자, 이게 사실 뭐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같은 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일단 그거부터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5억 원을 원고가 돼서 청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피해자 측을 대리해서 가해자 측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5억 중에 1심에서는 2억 정도가 인정이 되고 3억은 기각이 된 거예요. 예. 그 일부 승소가 된 그렇죠. 거죠. 그러면 3억에 대해서 항소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항소한 거고 2억에 대해서 패소했던 피고 측은 그 2억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럼 다 올라간 거네요. 항소 사건이 2개가 있었던 예.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권경희 변호사가 맡았던 거는 이제 3억에 대한 항소심을 또 추가로 맡은 거죠. 예. 그러니까 3억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재판에 2번 안 나가게 되면 취하 간주가 됩니다. 이 취하 간주는 항소 취하 간주예요. 예. 그러니까 항소가 취하가 되면 원래는 1심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1심이 확정이 되면 2억 원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건 일단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권경희 변호사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 본인이 이제 2번 안 나가서 항소 취하가 되고 나서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 기일 지정 신청을 다시 해요. 예. 그래서 길이 다시 잡혔습니다. 예. 그럼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것도 안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회 불출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항소 취하 간주가 됩니다. 그럼 이제 2억 원이 남아야 되는데 예. 이 2억은 어떻게 됐느냐? 아마도 제 추측컨대는 항소한 분들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근데 권경희 변호사 안 나가니까 이것은 자백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나가서 안 하면 자백한 게 돼요. 인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억도 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악으로 갔군요. 그렇죠. 지금요. 원래는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 간주는 1심의 결과를 그대로 얻는 이야. 건데 1심의 결과를 얻지도 못하는 자백 간주 규정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패소하게 된 그럼 거예요. 1심까지 다 그냥 뒤집힌 거예요, 그냥. 1심까지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원고 전부 패가 된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아마도 제 추측컨대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권경희 변호사가 자백간주 이 법리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안 나가서 항소 취하 간주가 된다 하더라도 2억 1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고 혹시 오해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은 한번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권경희 변호사는 정치권에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지도 있고 그런 책에 대해서 저자로서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유족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이라든가 뭐 조치라든가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뭐 일단 변협이 징계권을 직권 발동한다고 하니까 징계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문제인데 손해배상은 권경혜 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일단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중과실일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뭐 고의는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 독직 행위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조사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중과실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권경혜 변호사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예. 그 법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른바 그 로펌을 상대로도 뭔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유족이? 로펌 이제 권경혜 변호사가 로펌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예. 로펌이 하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법률적 책임 주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로펌도 책임의 객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탈퇴하고 이런 사후 절차를 진행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법률적으로다가는 로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럼 변협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변협은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에 뭐 징계죠. 징계인데 이 징계 사유가 제가 쭉 찾아봤더니 아마 독직 아까 말씀하신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약속을 받거나 돈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독직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경우는 아주 중징계죠.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품위유지 위반의 사유에 해당하죠. 물론 그러나 사안의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그 징계 사유에 어감해서 주는 그 느낌에 불구하고 상당한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권경혜 변호사가 이제 본인의 해명을 얘기는 안 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해명이 그렇죠. 없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측 이외에는 제가 뭐 상상 가능한 추측이 없어요. 지금 권 변호사의 어떤 입장은 유족 쪽에게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죠. 유족 쪽에게서 한 설명 말고는 다른 설명 아직 입장이 이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언론 쪽에서 취재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뭐 나온 얘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죠. 깜짝 놀랄 일이군요.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유기찬 변호사 처음 들어봤다는 좀 사례예요 지금 이 모습은요.